경제를 속속들이 진단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김치형 두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로 닷새째인 화물연대 파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는데요. 심각이 최고 단계죠? 네, 4단계가 있어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네. 6월 때만 해도 6월에 파업을 했을 때만 해도 이 경계 단계였었는데 이걸 심각으로 올렸다는 것은 예.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노사 법치주의를 또 완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근데 국무회의에서 업무 복귀를 하는 네. 그 명령을 업무 개시 명령을 네. 이제 심의를 하고 바로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예. 첫날부터 계속 이거는 뭐 불법이다.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네. 이제 실제로 옮기기 위한 뭐 사전 정지 작업, 사전 조치 정도로 보입니다. 네. 닷새 만에 처음 정부와 화물연대가 머리를 네. 맞대고 교섭, 또 협상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결렬 소식이 나왔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그 교섭이 끝났고요. 예. 2시에 시작해서 한 2시간이 채 안 걸렸으니까요. 서로 입장만 확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내일 만약에 윤 대통령이 내린다라고 하면 예. 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춰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 비상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심각 단계로 올렸다는 거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정지 작업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일단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하고 일몰제 폐지를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확대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몰제는 일단 현재 그 한정된 품목에 한해서만 일몰제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대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지금 오늘은 교섭이 끝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교섭을 다 한 차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물론 파업은 닷새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단 한 번의 그 교섭 이후에 바로 국가 업무 복귀 뭐 비상사태다. 그리고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려버리면 네.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노동계의 입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4772번님께서 문자를 주셨네요. 2시간도 협상을 안 했다고요? 협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닐까요? 앞서 김윤경 기자님도 뭔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사전 정지 작업 내지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네.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박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네, 정부가 좀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지난 6월 이후에 오늘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는데 예. 그동안에 사실 화물연대 측과 국토부나 정부가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파국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일방적으로 그 노동자들에게 잘못을 또는 탓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협상의 상대가 있는 것인데 네. 정부가 그동안에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화물연대 관계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잠시 먼저 인터뷰 하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혹시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지금 저희가 교섭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교섭이 있었던 세종시 근방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오늘 2시부터 정부와 1차 교섭 하셨는데요. 박 국장님도 직접 협상에 참여하셨죠? 이 교섭 예, 직접 참여했습니다. 예, 1시간 50분으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시간가량 진행이 됐고요. 예. 사실 오늘은 좀 저희가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전향적인 마음으로 대화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국토부 측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을 하다가 차관님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뜨면서 좀 네. 급작스럽게 교섭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막 큰 양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화물연대 측과 정부 측에 가장 이게 입장 차이가 나는 큰 쟁점 사안이 뭡니까? 사실 그 입장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예. 사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는 여기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우리가 이걸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그쪽에서 이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는 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하고 논의를 좁혀나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참 뭔가 입장 차이나 뭐 입장을 조율해볼 새도 없이 그냥 국토부 쪽에서 되게 일방적으로 그 여기에서 논의할 수 있는 바는 없다고 설명을 하다가 네. 급작스럽게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물론 이제 국토부 쪽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입장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네. 국장님 말씀만 듣고 있지만 아니 협상이란 것이 협상 실무자가 책임자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게 만약에 타협점이 안 되면 다음 협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저희도 오늘 뭐 당연히 저희는 이제 교섭단에서 위임을 받아서 나간 거고요. 네, 그렇죠. 오늘 또 차관님이 직접 들어오셨기 때문에 교섭에 네. 저희는 그러면 이번 교섭에서 국토부도 좀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어떤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교섭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차관이 직접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고서 여기서 입장을 줄 수는 없다. 이게 좀 한결같은 국토부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네. 뭐 여기는 그냥 화물연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가는 소통의 창구이지 뭔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좀 반복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내일 업무 개시 명령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냥 명분 쌓기 용으로 좀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아하. 더군다나 저희와의 논의 사실 시간인 3시 반에 브리핑을 또 잡아주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네. 그래서 한쪽으로는 대화를 이어나간다고 말을 하고 교섭을 잡아주면서 한쪽에서는 그런 교섭과 상관없이 브리핑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네. 사실은 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고 명분 쌓기용으로 좀 교섭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강하게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내일 아마도 업무 개시 명령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고 예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네.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계속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특히나 이제 화물연대 그 구호 중 하나인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 이것이 정치 투쟁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그래서 노조가 국가 파괴를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들으셨을 텐데 이런 예, 정부와 예. 여당의 입장과 말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사실 저희 파업 보고 정치 파업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이번 사태를 가장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정부와 여당이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네. 사실 이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가 네. 저희가 물류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이 물류를 멈춰서 물류 산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지속시킬 것인가 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꿔나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구호이고요. 예. 또 저희가 제시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이나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세상을 좀 안전하게 바꿔보자는 구호로 사실은 쓰고 있는 건데 네. 이걸 정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독해서 마치 화물연대가 뭐 화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슨 정치적인 파업을 하는 것 마냥 네. 포장하는 게 좀 오히려 정부 측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 파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말을 꺼내들면서 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강경한 대응이 뭐 파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이 물류산업을 건강하게 바꿔나가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파업을 못하게 할까, 네.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폭력적으로 끝낼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코로나19 사태나 12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너무 좀 당황스러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사회적인 재난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정부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이런 좀 비극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네. 우리 사회가 합의한 것이 이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고 안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사회적인 흐름을 오히려 역행하고 네. 이 안전, 그러니까 도로의 안전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을 요구하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뭔가 그 기업의 이윤을 오히려 더 중요시하고 비용 네. 절감을 더 중요시하는 화주의 입장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는 게 아하. 오히려 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또 정부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사태들을 통하면서 아무것도 좀 배우지 못한 것은 아닌가 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또 파업이냐 이런 부정적 여론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만약에 내일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면 화물연대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사실 그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이후에 이걸 거부하게 되면 네. 그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 자격 자체가 취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개인의 화물 노동자들을 특정해서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말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런 되게 반헌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하는 걸 내린다는 네. 것이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지금 대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수요일날 교섭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업무 개시 명령을 사용하면서 서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듣지 않는다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더 강경하게 사실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이 사실 그 저희 조합원이 아닌 화물 노동자들이 보기에도 네. 혹은 다른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좀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뭐 조금 저희가 의심했던 것처럼 네.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화물연대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참 이태원 참사도 저희가 겪었습니다만은 네. 그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참사가 안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가다가 결국은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화물 차량들이 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또 차량 점검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과속 운행을 하다가 또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네. 유럽 가보시면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 운행에 대해서 안전규칙이 엄격합니다. 몇 엄격하죠. 시간 이상 네. 못하고 속도 몇 시간 얼마 이상 못 되고 휴식 시간 엄격히 지키게 돼 있는데 네. 유럽에서도 사실 그런 규제가 도입된 것이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버스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외국의 사례도 있고 네. 우리도 지금 보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그리고 안전을 지키게 하려면 당연히 이런 규제도 필요합니다만 네. 생존할 수 없으면 이런 규제라는 것이 화물차 운임 기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수용성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용성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임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를 막 겪은 윤석열 정부가 이런 유추도 못하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할 때 네. 저는 안타깝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화물연대 노동자들만의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길에서 차를 운전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문제와도 네. 직결이 돼 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 비용은 안전이라는 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 국민들도 그 정도는 좀 성숙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고민도 있을 텐데요. 그동안 이제 나타난 이야기들을 보면 우선은 비용 부담 문제. 앞서 이제 박상인 국민경제에 교수님께서 대한. 비용이 아무리 크더라도 생명이나 네. 안전보다 중요하겠냐 말씀 주시긴 하셨지만 정부 측에서는 계속되는 산업계 요구도 있을 테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대비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일단 불법이다라고 이 파업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 정부가 고민해서 해결책까지 내놔야 되는 정책적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노사가 알아서 좋게 해결하라라고 관망하거나 혹은 뭐 엄벌만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국민 경제 파탄에 이르고 있고 뭐 고물가 상황이고 이래서 다 어려운데 이래서는 되겠느냐라는 네.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물 운송 노동자들도 물가 때문에 힘들어요. 네. 경유값 막 치솟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파업을 하면은 당장의 생계비나 또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다 못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급 생활자가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또 나중에 이제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네. 또 뭐 해지, 불이익당하고. 계약 해지 같은 것들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국민 경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아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치영 기자님 네. 혹시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이 실제로 물류의 차질을 빚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이라든지 반입량이 평소 대비해서 28%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 네. 건설 현장은 막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강제적으로 업무 복귀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서면서 서로의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가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파업을 일단 중지를 하고 업무 현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처럼 이제 강대강으로 가게 된다면 30일 날 지금 다시 협상을 하자고 돼 있거든요. 네. 과연 30일 날 업무 개시 명령 내일 내려버리고 협상하자 그러면 노동계 쪽에서 아까도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에서 들었듯이 네. 강대강으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노동계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하. 이러면 더 해결점을 찾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은 노동계 쪽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가면서 물류의 차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얘기하고 충분히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게 정부가 조금이라도 협상에 나서는구나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해줘야 네. 업무로 조금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국토부 입장도 기회가 된다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상희 교수님 해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여기 왕도는 없습니다. 예. 노사 문제 그리고 또 이거 지금은 노사보다 정부하고 관련된 문제긴 한데요. 예.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요. 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게 산업계의 물류 비용 올라간다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이슈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화물연대 자극해서 더 파국으로 치닫는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지금 높을 때 이때야말로 정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무엇이 정말 우선인가. 정부가 우선시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비용이 올라가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거나 할 유인도 기업들에게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혁신할 유인도 없어진다.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경제 프로파일링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RE100. 지난 봄 대선 토론 과정에서 많이 알려진 용어인데요. 세계적으로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가 우리 정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정부라고 해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고 이제 어제 밝혔는데요. 네. RE100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리뉴어블 에너지, 예.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100%를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하자 그런 캠페인인데 네. 민간 주도로 이니셔티브가 형성이 돼가지고 불붙고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이나 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부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실익과 연결이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리백이 뭐냐라고 토론회 때 질문하셨던 분은 이제 다 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분 앞으로 서한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백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더 늘려가야지 되는데 네. 이번에 그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을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원전의 비중을 높였거든요. 근데 네.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원전도 무탄소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예. 아리백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게 다 문제고 결국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 뭐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이 단체에서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아리백 정책에 압력을 가하는 NGO 시민단체 비정부 단체의 그러한 그 서한이란 말씀이신데요. 비영리 단체가 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이런 압박성, 압력성 서한을 보낸다.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영리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걸 왜 정부한테 이렇게 요구하지라는 의문들을 좀 가지실 텐데 이게 예. 비영리 단체로 민간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하. 앞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거나 탈탄소로 가야 된다는 건 정부 측에서도 기후 협약이나 이런 데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28개 기업 삼성, 현대전자 현대차 그리고 네. SK 계열사들 포함해서 한 28개 기업이 이 아리백에 이미 가입돼 있고요. 뭐 해외는 더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민간 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면 네.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낮춰버린 재생에너지 21점 몇 % 가지고는 우리 회원에 가입한 기업들이 목표 달성을 못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얘기한 게 한국의 28개 기업이 회원국이고 그리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 52개가 이미 한국에서 그 앞으로 알리백에 가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로 가야 되는데 네. 이 정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가지고는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걸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희 교수님께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저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단체의 서한과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그 책을 쓴 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이후에 한국 제조업 위기 문제 그리고 사회 양극화 문제에 더해서 탄소 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같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한다면은 이게 탄소 중립도 불가능하고 혁신형 경제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탄소 중립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리백 이야기는 탄소 중립과 더해서 플러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 지금 녹색 분류 체계로 원전이 들어가면서 원전 확대해서 탄소 중립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를 100%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간 협약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큰 기업들이 하겠다고 한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재생에너지 수준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한 21%라는 수준 가지고서 2050년까지 아리백이 가능할 것인가 아하.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이런 편지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정부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바깥에 있는 그 비정부 기관이 이런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아리백으로 가지 않고 탄소 중립으로 못 간다면 결국은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고 탄소 생산을 적게 하는 환경으로 이동하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많은 최신 기계나 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거기 새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미국의 중서부에 있었던 러스트 벨트처럼 네.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혹독하고 오래된 경기 침체,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것을 지금 못 보니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민간 외국에 있는 네. 민간 비영리 단체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박상인 교수,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